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화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고2 신사고문학 교과서를 쓰시는 고2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이제 짜투리 강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전 시간까지 송민곡에 대한 강의를 하나 봤었고요. 그 송민곡 강의 그 책 교과서에서 그러니까 이 신사고 문학 교과서 133페이지를 보게 되면 거기에 이 송민곡과 두 개의 작품들을 함께 비교해보라고 부록 작품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을 정리를 한번 하셔야 여러분들 나중에 내신 시험 같은 거 볼 땐 좀 도움 될 거라서 정리를 간단히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송민곡과 정읍사와 자술이라고 하는 이제 한시예요. 그래서 요 세 개를 오늘은 엮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짧은 강의니까 여러분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냥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들으셔도 좋겠어요. 자, 송민곡은 여러분들 앞에 정리 되게 길게 했었죠. 그래서 이 작품들과 어떤 관계가 있길래 함께 실어놨을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도록 하죠. 첫 번째요. 정읍사는 작품인데요. 정읍사는 여러분들 고대 가요에 들어간 작품이에요. 그래서 고대 가요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구지가 같은 작품들이 사실은 고대 가요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뭐 구지가, 그다음에 뭐 해가, 아니면 뭐 공모도화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기억하실 게 있는데 그 고전 시가에서요. 고대가요 그 5개 중에서 사실은 구지가나 해가 요 2개를 빼놓고는 나머지 그 2개의 특징은 집단가요라고 하는데 그 가요에서 나머지 3작품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개인적인 서정시로 넘어간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대가요는 크게 집단적인 무가와 개인적 서정시로 나눠지는데 이 정읍사라는 작품은 당연히 개인적인 서정시에 속하는 작품이라고 여러분들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작품을 설명할 때 노란색 부분을 잘 주의하시면 이렇게 노란색 표시해놨거든요. 그래서 되게 길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 노란색 부분이 이 두 줄씩만 보시면 돼요. 이게 왜 이런 거냐면 나머지 어기야, 어강들이, 아으, 따롱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따롱이라는 거에서 어강들이, 아으, 따롱들이, 어강들이, 어강들이, 따롱들이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말 같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의미가 없다 라고 해서 그냥 남는 우리가 뭐라 하냐면 여음구라고 해요. 근데 이 여음구라고 하는 남는 음들이 반복이 되게 되면 이걸 우리가 후렴구라고 해요. 그래서 되게 시대에서는 이 여음구와 후렴구를 섞어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여음구와 후렴구는 사실은 뭐 할 필요가 없는 거냐면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읍사라는 작품을 공부할 때는 노란색 파트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요. 달하 높이곰 도다샤 머리곰 빛이 오시라 저젠 여럿인거요 진대를 드디어 오시라 어느이다 놓고시라 내가 하는데 정글을 시라 있다 보니까 일본어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달하 높이곰 도다샤 머리곰 빛이 오시라 저젠 여럿인거요 진대를 드디어 오시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작품은 여러분들 그냥 어려운 건 아닌데요. 기본적인 어휘만 좀 파악하고 계시면 되게 쉽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하라는 거는 극존칭의 말이에요. 그냥 해석을 좀 쉽게 하시려면 님이시여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그 편지 쓰실 때 인수하 이렇게 쓰시면 인수님이시여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존칭, 극존칭의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달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극존칭의 대상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달님이시여 높이 곰, 이 곰이라고 하는 것들은 강조하는 말인데요. 그냥 이걸 2번 앞에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좀 쉬워요. 높이 곰, 높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원래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인수곰, 인수 이렇게 그냥 이해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달님이시여 높이 돋으시어서 머리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조니까 이 머리는 멀리란 뜻이겠죠? 그러면 멀리 비춰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화제에 뭘 담아내고 있냐면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나요? 그렇다면 누구한테 소망을 믿는 거죠? 중요한 건 달에게 소망을 믿고 있는 거죠. 이때 달은 우리가 기원의 대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개념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고전문학이나 문학에서 어떠한 단어가 갖는 원형적인 성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달이라는 존재는 되게 우리가 소원을 빌 때 어디를 비냐면 하늘에 보름달도 있으면 우리가 소원 빌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이라는 존재는 대대로 우리가 소원을 빌어왔던 어떤 기원의 대상이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인지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달이라는 것들이 갖고 있는 원형적인 성질, 이걸 우리가 기원의 다른 말로 원형적 펜션 안 나오는데 원형적 이미지라는 말을 씁니다. 펜이 너무 안 나오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원형적 이미지란 말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형적 이미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작품 속에서 이 달을 가져온 이유가 이 원형적 이미지 때문에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가 들어있으니까 이 달을 가져왔지. 그렇다면 이 정업사라는 시는 결국은 뭘 드러내기 위한 시인 거냐면 이 기원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한 시. 그래서 이 달에 기원이라는 이미지를 담고 있는 이 이미지를 이용하기 위해 가져왔다? 그럼 결국은 달에게 소원을 빌기 위한 이런 시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한번 갈까요? 저젠 여럿인고요. 저라는 말 여러분들 흔히 저작거리라는 말 들어봤죠? 그래서 저작거리는 우리가 시장거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젠 여럿이고 여단, 예단, 이다 뭔 뜻이라고 했죠? 전부 다 가난한 뜻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여기서는 시장에 가 계십니까? 여기서 누군가가 시장에 가 있나 보죠. 사실은 이 시는요, 사랑하는 자기 남편이요, 지금 장사를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나가 있으니까 시장에 가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저젠 여럿이고요. 님이시여 지금 시장에 아직도 시장에 계신 거예요? 진대를 드디어오시라. 저기서 진대라는 말 있죠? 여러분 이 시는 많이 아실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진대라는 것들은 질퍽거리는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겠고요. 질퍽거린다라는 것은 뜻이 첫 번째, 위험한 곳, 이걸 의미하는 거라서 사실 이 위험한 곳이 의미하는 건 장사를 나간 사람이 위험한 거는 첫 번째 강도를 만나는 거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흔히 돈 벌었을 때 우리가 남자들이라고 좀 얘기하죠. 그렇지만 돈 벌면 우리가 술집 가서 술 마시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여성화자 입장에서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혹은 다른 여자를 만나서 놀고 있는 건 아닌가? 여자 입장에서 다 위험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남편이 유혹을 당한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고전시 같은 경우에는 해석본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가능성을 좀 열어서 여러분 해석하시는 게 좀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보다는 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곳을 드데우쉐라. 여러분 중요한 건 리을쉐라란 말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죠. 이 리을쉐라의 뜻은 일까 두렵다라고 우리가 보통 설명 많이 하죠. 밥을 많이 먹었어요. 살찔쉐라 이런 거 있어요. 살찔까봐 두려워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뭐뭐일까 두렵다. 그래서 이 뜻을 이해하신다면 님한테 혹시 시장에 가 계십니까? 아직도요? 혹시 오시다가 이 위험한 곳을 질퍽거리는 곳을 디딜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님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까봐 두렵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1년에서는 우리가 소망을 얘기했다면 1년이 아니라 첫 번째 파트에서는 소망을 얘기했다면 두 번째 파트에서는 염려를 하고 있는 거네요. 마지막 세 번째요. 어느이다 놓고시라. 그래서 어느이다 놓고시라는 뭔 뜻이냐면 어느 곳에든지 놓고시라. 놓아두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짐을 갖고 돌아오는 상황일 거잖아요. 그래서 짐을 잠깐 내려놓고 뭐 하라는 거겠어요? 잠깐 쉬었다 오라는 거겠죠. 그래서 어디나 좀 내려놓으시고요. 네, 가는데 점그러시랑 여기서 점그러다는 말은 점그다, 저물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내 가는 데라는 뜻이 뭐냐면 이 가는 길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때의 길의 의미는요. 일단 첫 번째는 남편의 입장에서 본다면 남편의 귀갓길이 되겠죠. 돌아오는 길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부인 입장에서 본다면 일종의 마중 나가는 마중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또 다른 세 번째 의미는 뭐가 있냐면 결국은 남편과 부인이 함께 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부부의 인생길이라고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책에 따라서는 이런 세 가지 정도 해석까지 최대한 허용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해석들을 문제집 같은 데서 많이 좀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어쨌든 하나로만 해석하는 건 좀 위험한 일이고요. 어쨌든 내가 가는데 님이 돌아오는데 어쨌든 그 길이 뭐 할지 모르냐면 저물까봐 두려워요. 그럼 이 저물다라는 것들은 어쨌든 위험해진다는 뜻이겠네요. 그럼 맨 마지막까지 님에 대한 어떤 염려를 하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 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남편이 장사를 나갔는데 그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누구에게 빌고 있는 거냐면 달에게 빌고 있는 그런 시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시의 주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남편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원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달에게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이 시는 첫 번째 고대 가요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은 백제 시대의 가요라고 볼 수 있어요. 백제 가요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후렴구가 있다, 여음구가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다음 세 번째 개인적인 서정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대 가요 중에서 구지가와는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번째는 자연물, 여기서는 달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달의 원형적 이미지, 기원의 이미지, 소망의 이미지 이런 걸 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요 한시가 나와 있는데 한시는 여러분들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한문시를 번역해 놓은 걸 우리가 한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뭐 중국의 시나 마찬가지인 건데 이걸 번역해 놓은 거니까 이 시를 왜 배우는 거지?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왜 우리 한시가 우리 문학교과서에 실려 있을까? 이걸 우리가 지금 함께 배워보자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여러분 해석하실 필요가 없고요. 오른쪽에 한글문만 해석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근래 안부는 어떠신지요? 사창에 달 떠오면 하도 그리워. 자, 대놓고 여러분 뭐 한다고 나와 있죠? 그립다라고 정서를 표현하죠? 여러분 요거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사창은 여인의 방을 얘기해요. 사창. 흔히 말하는 이제 규방, 이런 것, 규방이라는 단어라든지 아니면 사창 이런 거 나오게 되면 다 여인의 방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인의 방에 달이 떠오면 뭔가 그리운 대상이 있나 봐요. 안부는 어떠신지요?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꿈속에 넋이 만약에 자취가 있다면 그럼 뭐 하고 있죠? 일종의 가정을 하고 있죠. 이런 건 시험에 잘 나와요. 가정하는 것들은요. 자, 넋이라는 존재는 자취가 생기지 않잖아요. 귀신이니까 그냥 아무 자취를 남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넋이 자취를 남길 수 있다면 이런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 앞의 돌길을 모래로 변화했으니 여러분들 왜 낯선물이 돌을 뚫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넋이 자취가 있다면, 즉 얘가 이 귀신이 넋이 막 재난할 때 자취를 만들 수만 있다면 얘가 다녔던 이 길이 모래로 변할 정도로 닳아버렸을 거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맨날 다니는 길을 얼마나 많이 밟아야 그 돌이 없어질까요? 한번 밟아봐요. 아침에 등교할 때 아니면 어디 갈 때 그 큰 돌 그 자리만 맨날 갈 때마다 밟고 한번 가봐요. 한 1억 년 밟으면 모래가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돌길이 모래로 변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죠. 일종의 내가 얼마나 많이 다녔냐면 길이 닳아 없어지더라고. 약간 이렇게 얘기할 정도거든요. 일종의 약간 뻥이 들어있는 거죠. 뭐예요? 과장법이 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장법을 왜 쓰는 거냐면 과장은 한마디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뭐 이런 거 보통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약간 그런 거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진실도 얘기하겠지만 없던 일이 약간 부풀리기도 한다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야, 진짜 내가 막 정말 대단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뭐 흔히 말하는 뭐 싸움. 야, 내가 17대 1 말이야. 내가 싸움 실력 강조하고 싶은 거죠. 뭐 흔히 나와서 뭐 낚시 갔던 분들. 야, 내가 잡은 물고기가 야, 정말 고래만 했어. 고래를 어떻게 낚시를 잡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커다랗다. 뭐 그만큼 대단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잡을 수 있나요? 낚시로? 고래를요? 어쨌든 이런 과장을 하는 이유는 문학작품에서 과장을 하는 이유는 대개는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작품 내용들이 많은 거니까 요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런 한시가 나오게 된다면 시험에서는 당연히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주제가 뭘까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핵심 영어입니다. 당연히 님에 대한 뭘 표현한 거냐면 그리움을 표현한 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가정법을 통해서 과장법을 통해서 그 화자의 마음을 뭐하고 있는 거냐면 결국은 그림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 그리움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강조하고 싶어서 이걸 썼다라고 보시면 그게 어렵지 않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는 정리를 개별 작품을 한 거고요. 왜 했냐 이거죠. 왜 도대체 문학책에 133페이지에 이게 나와 있냐. 그거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요. 송민곡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가 가사문학이죠. 그렇죠? 그럼 정업사는 뭐였죠? 고대가요라 얘기했었죠. 그럼 자수는 뭐였죠? 방금 우리가 본 이 시는 한시였죠. 그럼 이 세 개의 시의 특징이 뭔데? 가사문학이라는 건 국문, 즉 우리나라 말로 된 문학이에요.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린 작품이죠.
그럼 고대가요는 어떤 작품이죠? 얘는 구비문학, 즉 말을 통해서 전승된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기록된 게 아니라요. 말을 통해서 전해 내려왔기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기도 하고 전해지는 건 좀 약간 좀 다르기도 해요. 어쨌든 국문문학이고 구비문학이고 그러니까 장르가 조금씩 달라지죠. 한시는 뭐라 그랬죠? 아까 선생님이 한문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장르들인데 얘네들이 어떻게 같이 세 개가 묶여 있을까? 이 세 개의 정서를 한번 묶어보자면 이 세 개 전부 다 사실은 제가 사랑하는 님에 대한 뭘 담고 있죠? 그리움이나 혹은 염려 이런 것들을 담고 있죠. 그렇죠? 이 세 개의 공통점에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요. 결국 이러한 님에 대한 그리움이나 염려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 이 한민족의 정서가 이 안에 녹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민족의 정서 중에 이러한 님에 대한 그리움들을 많이 여기저기 녹여놨었는데 이것이 국문학 속에도 한문학 속에도 구비문학 속에도 고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전부 다 우리가 한국 문학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설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작품을 가져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작품이 이렇게 엮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신 시험 낼 때에는 이렇게 엮어서 낼 수도 있겠지만 얘네들을 따로따로 출제할 수 있으니까 내용들은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 다 끝났고요. 앞서 우리 송민국 정리했던 거 다시 한번 꼭 정리 잘 하시고요. 방금 얘기했던 정업사나 이 자술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 나오기 좀 잘 안 나올 수도 있는 정리이긴 한데 내신 시험에서 중요한 거니까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처음 우리 송민국 얘기할 때 얘기했었지만 앞선 강의에서 송민국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오늘 하루에 충실하시고 현재에 충실하신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